오늘도 역시 상승 패턴에 대해 연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밀리이서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 같은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네이버에서 만든 슈퍼앱 라인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라인과 야후 재팬의 경영 통합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슈퍼앱이란 구글 플레이나 애플 iOS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일종의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도 영화, 음악, 쇼핑, 결제 등 여러 콘텐츠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형태의 앱입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야후 재팬이 손을 맞잡고 구글 같은 세계적인 슈퍼앱으로 성장하기 위해 경영통합이라는 강수를 둔 것입니다. 일본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리드하는 AI 테크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는 했으나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3억 7,200만 명, 중국어인 사람은 12억 8,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개발한 틱톡이란 플랫폼의 위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대만 인구의 95%가 틱톡을 애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플랫폼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라인은 새로운 다크호스로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뉴스 하나를 보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2021년 3월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보유한 합작사 A홀딩스를 설립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A홀딩스 초대 공동 대표이사 회장직을 맡았다. 당시 라인은 일본 내 이용자 수가 약 8천만 명에 달하고 인터넷 검색 서비스인 야후재팬 이용자는 5천만 명이었다. 특정한 한 나라에만 기반해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손정혜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의 판단이 경영 통합의 배경이었다. 2011년 라인을 일본에 출시해 최대 메신저로 키운 주역인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연 글로벌 투자 책임자는 내수기업 꼬리표를 떼고 미국과 중국 기업들에 맞설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가 누구보다 절실했다. 그리고 첫 해외 진출 성공 사례인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경영 통합을 통해 일본발 거대 인터넷 기업 신화쓰기에 도전했다. 양사 경영진은 당장 모바일 메신저와 포털의 결합 시너지를 내고 향후 미국, 중국 등 글로벌 빅테크의 AI 인공지능 기술력에 견줄 수 있는 한일 AI 플랫폼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분명히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혈맹 관계는 끈끈한 듯 보였다. 그러나 손정희 회장은 뼛속부터 장사꾼이었을까? 최근 소프트뱅크는 일본 정부의 물밑 지원을 받으며 네이버로부터 라인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경영 통합을 마친 지난 2021년 이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혈맹 관계에 균열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네이버 블로그에서 IPX 스티커 판매가 종료됐고 9월 네이버페이는 라인페이와 연동을 독려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지홀딩스와 라인, 야후재팬이 합병하며 라인야후로 새 출발을 했다. 업계에서는 3년간 양사의 시너지 창출이 더디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경영 유율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라인야후의 대표이사는 라인 출신의 이대자와 다케시 사장이 맡았다.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지홀딩스 대표는 라인야후 CPO 최고 상품 책임자로 선임, 유일한 라인야후의 한국인 이사회 멤버가 됐다. 하지만 라인야후 새 출발 직후 악재가 터졌다. 지난해 11월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발생,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약 44만 건이 유출됐다. 이후 일본 정부의 조사에서 추가 정보 유출이 드러나 피해 규모는 51만여 건으로 늘어났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기도에 나섰다. 이어 라인야후가 마련한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4월 2차 행정기도에 나섰다. 55만 건의 보안 유출을 빌미로 정부가 사기업의 지분 매각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본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라인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일본 정부의 속셈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특히 세계적으로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일본 국민 메신저인 라인을 자국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라인은 일본에 지진이 나면 막중한 역할을 할 만큼 전국민 서비스다. 일본 IT 시스템 기술로는 라인과 같은 플랫폼을 만드는 게 역부족인데다가 AI 기술력에서도 뒤처지고 있어
전 국민 데이터가 모여있는 라인 플랫폼이 탐이 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인 사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건 라인야후의 결산 발표가 진행된 지난 8일이다. 이날 라인야후는 신중호 CPO 직위는 유지시키고 이사회 멤버에서는 제외했다. 라인의 기술 개발은 지속적으로 맡기면서 경영 의사결정 권한은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 라인야후 CEO는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청했으며 네이버 위탁을 순차 종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음 날에는 소프트뱅크 CEO가 결산 발표회에서 네이버와 자본관계 변화를 협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A홀딩스는 이미 소프트뱅크가 지배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분 구조는 50대 50이지만 이미 이사회에서 소프트뱅크가 경영권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침묵하던 네이버는 지난 10일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A홀딩스 지분을 매각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미온적인 방침만 내놨을 뿐이다. 이번 라인 사태는 예견 가능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일본 총무성의 이례적이고 무례한 행정지도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지분을 절반씩 갖는 동맹 자체가 자충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통합법인에 50%씩 지분을 출자했을 당시 향후 경영권 행사 방식과 협상 방식 등에서 내부 마찰이나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동업의 의미라고 하지만 해외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할 때는 통상 51대 49의 지분 비율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경영 통합을 결정했을 때부터 이번 라인 사태를 염두에 둔 소프트뱅크의 큰 그림이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미 A홀딩스 이사회 구성도 소프트뱅크의 지배력이 높았다. 지난 2021년 경영 통합 당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A홀딩스 대표이사 회방에 올랐지만 이사회 의장은 공동대표인 미야오 치켄 소프트뱅크 사장이 맡았다. 이사회 5명 가운데 3명이 소프트뱅크 측 인사로 꾸려졌다. 라인야후 이사회 멤버도 신중호 CPO가 유일한 한국인이었다. 일본계 IT기업 고위 관계자는 손정혜 회장은 뼛속부터 장사꾼이다.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계약을 할 때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한다. 애초에 라인의 가치가 포털 야후재팬보다 훨씬 큰데 소프트뱅크와 지분을 50%씩 나눠 가진 게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국의 벤처들은 기술만 있으면 장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해외 기업과 경영 통합 시 미국 기업들처럼 유능한 국제 변호사를 써서 계약 조항을 꼼꼼히 살피고 최대 주주, 지분을 뺏기지 않을 조항 등 시나리오별로 독소 조항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쥐새끼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쥐새끼들의 특성입니다. 쥐새끼들을 다루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찍소리 못하게 말이지요. 일본은 역사적 카르마를 해소해야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이 지난 역사에서 동북아를 비롯한 범아시아에 끼친 해악과 만행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카르마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일본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차후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제가 물병자리 시대의 시대 정신에 대해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탈중앙화, 개인 간의 소통,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유, 상호협력, 이질적인 것들의 융합 등등 모든 것이 이 시대 정신에 맞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북한, 일본과 중국, 더 나아가 범아시아적으로 국경 없는 소통과 유통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이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네이버가 라인이라는 플랫폼 사업을 성장시킨 것은 너무도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써 키워놓은 금쪽 같은 자식 하나를 일본 놈들에게 통째로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정말 쥐새끼 같은 놈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동소유라는 공유의 정신을 깔아뭉개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소유와 독점이란 구시대의 망령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섬나라입니다. 열도 침몰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일본이란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탈출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유와 독점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곧 옵니다. 가장 먼저 지식과 정보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지적 재산권 자체가 소멸되거나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식의 가치가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치 않아도 인공지능이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는 궁극적으로 어떤 한 개인이나 조직이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정보는 인류 전체의 공공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지식과 정보가 공유된 상태에서 그 지식과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진정한 가치평가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바탕으로 그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또 뉴스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밀리의 서재는 월정액으로 도서를 대여해 읽을 수 있는 전자책 서비스이다. 2016년에 서영택 웅진싱크빅 대표이사가 설립한 이래 2023년 7월 기준으로 한국 내에서 월정액 도서 서비스 중 최고 수준인 약 14만 권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다. 2021년 9월 KT가 인수했다. 2022년 9월부터 2년 이상 KT 모바일을 사용한 사용자에게 발행되는 장기 혜택 쿠폰 사용처로 밀리의 서재 1개월권이 생겼다. 도서 구독형 서비스로 성공한 회사로 이전에도 네이버 북스 자유용건 같은 정액제 서비스가 있었지만 성공한 사례가 없었는데 밀리의 서재가 유의미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리디는 리디셀렉트, YES24는 북클럽, 교보문고는 SAM이라는 구독형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닌 책과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했는데 전통적이지 않은 독서, 방식인 오디오북과 챗북 같은 컨텐츠 형식에서 그러한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각종 매거진과 토익이나 지텔프 전문직 수험 서적까지 PDF로 읽을 수 있다. 서재가 단순히 내가 읽었던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책을 주제로 한 작은 블로그와 같은 형식이다. 책을 보고 책에 대한 포스트를 쓰면 다른 사람이 와서 댓글을 달고 소통하는 식이다. 밀리의 서재는 설립 6년 만인 지난 2022년 흑가전환에 성공한 후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56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149% 증가한 104억 원으로 창립 이래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또한 박현진 대표가 취임 이후 첫 자사주 2,00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박 대표의 자사주 매입은 밀리의 서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함께 책임, 경영 실천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박 대표는 지난 3월 신임 대표로 취임한 이후 밀리의 서재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와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인공지능 서비스 본부를 새롭게 신설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독서 방식 고도화, 구독자 참여형, 2차 콘텐츠 제작 등 AI 기술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밀리의 서재 관계자는 취임 한 달 만에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밀리의 서재의 성장성과 미래 가치에 대한 박 대표의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며 박 대표의 책임 경영 의지를 통해 회사 신뢰도 향상 및 주가 안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밀리의 서재의 고공행진에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의 안정적인 매출이 1등 공신으로 꼽힌다. 밀리의 서재는 2천여 개의 출판사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고 매월 약 3,000권 이상의 신규 도서를 선보이고 있다. 이 외에 오디오북과 도슨트북, 오브제북과 같은 독자적인 독서, 콘텐츠까지 개발하며 16만 권 이상의 압도적인 독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창작 플랫폼 밀로드를 통해 확보한 지식재산권 IP를 기반으로 제작한 도서, 콘텐츠들의 흥행 또한 밀리의 서재 호 실적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은혜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밀리의 서재는 올해 출판과 장르물 신사업 매출이 추가될 예정이라며 오디오와 영상 등 프리미엄 독서, 콘텐츠 범위를 확장시키며 잠재 고객 유입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안정적인 본업 수익 구조와 신사업 본격화, M&A 인수합병 가능성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에서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주 친화 정책을 쓰는 기업은 1%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사를 잘해서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배당을 하지 않거나 쥐꼬리만큼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회사를 쪼개 그룹을 만들어 덩치를 키우는 데만 열을 올리는 놈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개 양아치 새끼들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주주 친화 정책을 피지 않으면 똑똑한 투자자들이 모두 등을 돌립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정치인들이 딴짓을 못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무적인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두 번째이고 주주 친화 정책을 피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 들어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가장 우수한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기업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들어와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펴자 이를 알아본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의 바탕에는 지식과 정보의 공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까막눈이었던 소액 투자자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한 의지를 가진 유튜버들이 적극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을 홍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불개미 군단이 성장해서 자리를 잡으면 이 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을 세부적인 항목으로 평가를 하여 별 하나부터 별 5개까지 평점을 매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주 친화도가 높은 쪽으로 투자자들이 몰려들게 할 것입니다. 이제 주식시장도 제대로 된 정보 공유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소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합니다. 독점 구조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서서히 물병자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 구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밀리의 서재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이란 사업 내용도 제가 좋아하는 점이고 자사주를 매입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도 제 마음에 쏙 들고 있습니다. 이는 대주주가 자신의 기업에 대한 가치를 입증하는 상징적인 쇼맨십일 수도 있으나 대주주는 이 과정에서 실질 소득을 높이고 유통 주식수를 줄임으로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희소적 가치를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제가 사모펀드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새끼들이 제일 잘하는 짓거리가 장외거래입니다. 저는 장외거래나 시간외거래는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정한 게임의 룰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임은 정정당당하게 그라운드 위에서, 링 위에서 혹은 보드 위에서 치러져야 합니다. 제가 늘 말하는 악마의 세력, 즉 금융 카르텔놈들의 주특기가 이 장외거래입니다. 장막 뒤에서 혹은 밀실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수작질에 특화된 놈들입니다. 쥐새끼 같은 이 음흉한 놈들의 뒷거래 방식이 이 세상을 망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폭로되고 모든 것이 백일하에 그리고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똘똘이가 전하는 뉴스에서 밀리의 서재의 경영 방식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사주 매각뿐만 아니라 생성형 AI 도입, 구독자 참여, 2차 콘텐츠 제작 등이 그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없어지고 쌍방향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경영 방식입니다. 저도 불개미 군단 유튜브를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생각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영상 제작도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제작을 할 것이고 영상 제작 센터를 만들어 다른 유튜버들과 연계하여 공동 제작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불개미 군단 이름으로 플랫폼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 플랫폼에서 국내 주식 투자부터 시작해서 해외 주식, 외환, 선물, 코인 등등 모든 투자처에 대한 정보와 투자 방식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세계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세계적인 투자 정보 공유의 장을 사이버상에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그 어떤 세계적인 투자 그룹보다도 더 빠르게 정보가 유통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음흉한 뒷거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생각입니다. 물론 블록체인 방식으로 말이지요. 이 플랫폼이 완성되고 정착이 되면 그 다음은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리라 예상되어집니다. 이 플랫폼에서 어느 누구라도 클릭 몇 번으로 원유를 포함한 세계 원자재 가격의 가격 동향, 금시세, 환율, 각 정부의 경제 정책, 세계적인 산업 경제의 동향, 국제 정세 등등을 모두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전문가 집단이 이를 분석하지 않고 전 세계인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고 또 그런 자료들이 자유롭게 유통되게 될 것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는 분들은 제가 가진 물병자리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통용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직장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경험을 했지만 이놈의 한국 사회는 아직도 음흉한 뒷거래와 정보의 독점이라는 구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유튜브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정보 하나만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돈을 긁어낼 궁리를 하는 쥐새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판을 싹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전 세계 유튜브 생태계를 보면 물병자리 시대 정신에 부합해서 온갖 정보와 지식들이 자유롭게 공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제작된 영상도 한국어로 바로바로 번역되는 AI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상 번역 AI가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이면 세계 최고의 석학들 강의를 이 유튜브에서 우리말로 시청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유튜브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구글이라는 회사 자체는 제가 말하는 흑암의 세력의 똘마니들이 만든 것입니다. 메타, 구, 페이스북, 인스타 모두 놈들의 똘마니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놈들이 우리 개개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가기 위해서 만든 장치들입니다. 그런데 구글 자체도 이제 이 유튜브 생태계를 조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공유되어지고 유통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세계인들의 의식이 깨어날 것이고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음흉한 협잡이나 뒷거래 혹은 갖가지 형태의 조작과 위조는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그동안 은폐되었던 모든 진실이 폭로되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 위조를 포함해서 말이지요. 저는 그 과정에서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즉, 세계적인 투자 시장에서 정보의 원활한 소통과 유통, 이것이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하시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보혁명, 의식혁명의 시대적 사명을 갖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열망이 동력원이 되어 시대적 혁명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를 인도하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 은하계의 대천사장 중 한 명인 헤르메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령의 신인 헤르메스가 바로 이 물병자리 시대의 시간주 제신인 것입니다.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이면서 동시에 상업의 신입니다. 헤르메스는 사자, 즉 정보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화의 교역, 상품의 교환, 의미와 정보의 전달, 언어의 해석, 웅변술, 장문, 바람 등등이 헤르메스의 역할입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 왜곡을 통해
우리에게 농경민족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지만 개구라입니다. 우리 동이족은 원래 상업민족이었습니다. 개나리 보침을 지고 전 세계에 정보와 문물을 전파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한자에서 동력동자를 근문에서는 개나리 보침을 형상화한 글자로 나타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문에서는 원래 동력동자가 옆으로 누워있던 글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물건을 이고 치고 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본업이 바로 상업이자 무역이었습니다. 사실 중국 놈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망호제가 모두 우리 민족의 시조들이었습니다. 복희, 여화, 신농, 전욱고양, 소호금천, 황제헌원, 치유, 요순 등등 중국 고대사의 신들이 사실은 우리의 조상들이었습니다. 마고신화의 황공씨, 백소씨, 청공씨, 흑소씨가 진짜 우리의 조상들이며 이들의 후손이 중국에서 위조되어 나타나는 사망호제인 것입니다. 역사 왜곡을 통해 우리는 땅덩어리뿐만 아니라 조상까지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중국 놈들이 주장하는 만리장성은 사실 고구려의 축성법으로 만들어진 고구려의 천리장성입니다. 이미 수많은 제야 역사학자들이 상당 부분 역사의 진실을 찾아내었고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역사의 진실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개미군단 주식 유튜브 채널은 나름대로 성장시켜갈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역사 채널을 개설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도 올바른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놈들의 음흉한 통치 전략 중에 하나인 이의제의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대사의 전쟁은 성격이 다르지만 근현대사의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놈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싸우더라도 왜 싸우는지는 알고 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둘이 싸우게 되면 어떤 놈이 이득을 보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인류 전체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와 중국, 일본 모두가 형제국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황제국이었고 지금의 중국과 일본이 제후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역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를 숨기기 위해 중국도 일본도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러시아나 스탄 계열 나라들의 역사학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일본, 즉 자판 세력은 바로 지금의 서양 국가들입니다. 원래 식인을 하던 야만족들이었습니다. 17세기 기후변화로 인한 대격변의 시기에 이놈들이 대조선의 영역, 즉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와 해적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정세의 대격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대조선이란 키워드를 치시면 수많은 채널들이 나올 것입니다. 채널들마다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똑같습니다. 이 서양 세력이 진짜 일본이며 식인을 하는 야만족이며 해적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 진실의 목소리란 채널이 복잡하지 않게 아주 극명한 방식으로 올바른 역사에 관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다 시청하시고 나서 이 채널에 나오는 영상들을 전부 다 탐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략적인 진실된 역사의 윤곽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밀리의 서재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신규 상장주입니다. 상장 이후 바닥을 기다가 시세가 한번 나왔었네요. 이후 쌍봉을 찍고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어라, 추세가 전환되었네요.
그러고 보니 엠벨선을 돌파하고 21선 위로 캔들들이 안착을 했습니다. 보조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볼벤 바닥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의미 있는 거래량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RSI도 기준선에 근접해 있습니다.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RMI에서는 일찍이 과매도 구간을 벗어났습니다. 제가 차트를 키워보겠습니다. OBV에서는 이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었네요. 다시 원래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매수 타이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멘텀이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호실적이 나왔고 사업 모델도 좋고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우수한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기업들의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는 주식시장의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물병자리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산업입니다. 종목 공부는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차 상승 구간의 초입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 돌파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21선을 돌파하고 나서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라 할 수 있네요. 앞 구간에서는 121선 돌파 시도가 모두 불발로 끝났습니다. 여기입니다. 반면 이번에는 제대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 121선의 하락 각도가 좋습니다. 이후 상승 패턴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지지선을 잘 지켜주다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왔네요. 어김없이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다시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또 실패하고 말았네요. 이번에는 기준선까지 깨고 내려갑니다. 여기가 다시 매수 타점입니다. 21선 돌파 자리입니다. 기준선 돌파 자리입니다. 엠벨선 돌파 자리입니다. 저항라인 돌파 자리입니다. 이게 진정한 돌파입니다. 깔짝깔짝 되지 않고 한 방에 모든 중요 라인들을 뚫어버립니다. 이후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나서 슈팅이 나오는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입니다. 이제 2차 상승의 초입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엠벨선을 터치하고 반등하여 21선과 기준선을 돌파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슈팅이 나오자마자 급락을 해버리네요. 보시면 알지만 주포놈이 악질적인 놈입니다. 급등 후에 바로 급락이라는 개미털기 수법을 애용하는 놈입니다. 뒤에서도 이런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런데 잘못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리면 답이 없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을 보면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 핸들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점을 높이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캔들들이 21선을 회복하였고 지금 저지바에 딱 걸려 있습니다. 곧 돌파가 나온다에 저는 제 손모가지 하나 정도는 걸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포의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61선 차트는 생략하겠습니다. 61선 차트는 각자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창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U자형 반등입니다. U자형 반등 패턴에서 바로 치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한두 번 더 흔들고 가는 패턴도 나옵니다. 이 차트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최근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삼각수렴입니다. 삼각수렴 후에 상승 폭발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락 폭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U자형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캔들들이 저점을 높이며 3중 바닥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확률로 따져서 상승 폭발이 나올 확률이 80%가 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앞에서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240선을 돌파한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틀림없는 황금 타점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이로닉입니다. 황금 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121선과 241선이 밀집된 자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돌파가 나오고 나서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권 하향 돌파가 나왔네요. 하지만 기준선을 살짝 깼다가 반등을 합니다. 다시 돌파 시도가 2번이나 있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재차 지지선을 살짝 깨고 반등합니다.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나 기준선을 살짝 깨고 반등하는 자리나 모두 훌륭한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파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선을 잘 지켜주다가 다시 돌파가 나옵니다. 이후 최고점에서 쌍봉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121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짜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두 선의 이격이 비교적 좁아지는 시점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장난이 아닙니다. 가격 캔들은 거터 위양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매도 물량을 소화하는 양봉입니다.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 양봉. 거터 위양.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봄비, 나를 울려주는 봄비.
갑자기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점점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